임플란트형으로 뼈와 잘 달라붙게 디자인됐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다. 물리화학적인 특수 처리를 통해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골융합을 돕기 위해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표면을 거칠게 하면은 이런 인체의 그 뼈 조직 세포들이 물체 표면에 더 잘 달라붙게 되니까 골융합이 잘 일어나고요. 또 화학적으로는 우리 인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이런 세라믹 물질, 예를 들어 수산화 바타이트 같은 물질로 코팅을 하면은 이런 그 생체 특성이 더 우수해지게. 이 같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임플란트의 10년 이상 성공률은 매우 높아졌다. 적게는 84.6%에서 높게는 98.9%에 달한다. 하지만 임플란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술 전엔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전신 질환과 약물 복용, 치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뼈가 부족한 경우엔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뼈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저희가 CT를 찍어서 과연 얼마나 얇은가. 만약 얇으면 우리가 그냥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엔 뼈를 이식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치조골이 부족한 박현자 씨의 경우 어떻게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을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선 최소 10mm 이상의 뼈가 필요하지만 박현자 씨의 경우 텅 빈 상악동까지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다. 너무 후회해요. 이빨 관리 못한 게요. 근데 관리를 잘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의료진은 상악동을 들어올리는 상악동 거상술과 골 이식에 들어갔다. 박 씨에겐 사람의 뼈를 가공한 동종 골이식제와 소뼈를 가공한 이종 골이식제가 사용됐다. 상악동을 들어올린 자리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식된 인공뼈는 치조골이 차오를 공간을 확보한다. 잇몸이 먼저 자라는 걸 막아주는 것이다.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자가 골이식도 가능하지만 또 한 차례 수술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최근엔 인공뼈 이식이 활발한 편이다. 옛날 방법은 뼈 이식을 먼저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치아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같이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바로 심고. 고령자들의 경우 시술 기간을 줄여 가능한 빨리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젊은 점과 바라지 않아요. 심을 수 있기만 해달라. 올해 82살인 최재석 씨는 안타깝게도 단 하나의 치아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처음으로 이빨을 하나 뽑았을 때 울었죠. 왜냐하면 부모한테 받은 이빨을 신체인데 그거를 손상시켰으니까 이게 문제는 할 수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하도 이빨로 고생을 하니까 이 다 뽑아도 좋으니까 밥을 먹게 김치를 먹게 해달라 그런 심정이 돼요. 고령자들의 경우 골융합을 기다리는 몇 개월간 영양 섭취에 지장을 받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선택한 건 즉시 임플란트. 그날 바로 임시 치아를 끼워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임플란트는 뿌리를 심고 연결고리를 끼우고 보출물을 씌우는 3단계를 거치는 반면 즉시 임플란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한다. 시술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아주 선별해서 확실한 근거로 시행돼야지 누가 한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또 광고 이런 데서 즉시 이렇다고 그걸 너무 맹신하고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오히려 환자 본인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는 단순한 치료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술법들은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시술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임플란트의 브랜드일 겁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제품부터 국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무려 수십 가지에 달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임플란트나 그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치과계 전반의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 수입 제품들의 경우엔 오랜 역사를 통해 얻어진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와 노하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시술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신의 치아와 전신 건강 상태를 치과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이 받는 시술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 후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김강희 씨가 겨우 수저를 든다. 메뉴는 2년째 죽이다. 김 씨는 오른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2년 전부터 죽조차 씹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머리도 이렇게 허해지시고 힘드셔서 그런지 생활 자체가 힘드시니까 좀 우울증 비슷하게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인지 구취도 심해져서 식사 후면 꼭 양치질을 해야 한다. 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만다. 아파서 못해요. 네, 이빨이 입을 벌리면 아파서 못합니다. 이게 다 약이야. 약 이게.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선 통증과 함께 경련이 인다. 하루 3번 반알씩 먹고 있던 진통제와 진경제는 어느새 한 알로 늘어난 상태. 하지만 뚜렷한 치료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약을 안 먹으면 아파 쑤셔서 살 수가 없다니까.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건 제3신경이 뭐가 뭐 어떻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물은 거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파가지고 나는 미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는 아유 뭐 이런 데는 죽고 싶어요. 최근 김 씨처럼 임플란트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만도 400여 건을 넘어선 상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거는 이제 환자 측의 어떤 구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깊이 박혀서 이제 환자가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신경을 손상시켜서 감각 마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손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어금니 아래. 턱뼈와 치아의 감각을 관장하는 하치조 신경이다. 임플란트를 1mm만 깊게 심어도 통증과 마비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신경 손상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사고로 앞니를 잃은 이두봉 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임플란트가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벌써 몇 달째 흔들리는 앞니를 피해 모든 음식을 옆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앞니로 먹어야 될 부분을 이제 못 먹고 옆으로 이제 먹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2번의 실패 끝에 얼마 전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지금은 임시 치아만 붙여둔 상태다 보니 여전히 흔들린다. 왜 이게 안 붙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왜 2번씩이나 이렇게 하냐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안 붙는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임플란트 이 주위의 뼈와 아주 긴밀한 접촉 관계를 가지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주위가 이렇게 시커멓게 좀 암울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뼈가 있어요. 임플란트 주변엔 염증이 가득했다. 잇몸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고선 정밀 검사를 해갖고 골의 양이라든지 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 염증 조직이 좀 있었는데 그 염증 조직을 완전 제거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바람에 그 주위의 염증 조직이 임플란트로